안녕하세요. VOH 아나운서 여민주입니다. 채연씨, 보우 퀴즈 잘 보셨나요? 제 진행 어땠어요? 아, 진짜 유재석인 줄 알았잖아요. 항상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였는데 개발자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민주 씨는 촬영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베일에 쌓여 있었던 휴아볼 개발자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 반가웠어요. 역시 에리카엔 대단한 학우분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 한번 소개해볼까요? 어제가 할로윈이었는데 민주 씨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코로나라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저 혼자 사탕 사 먹었어요. 할로윈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민주 씨처럼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VOH 아나운서들이 오싹한 괴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괴담을 준비해 갔었는데 다들 너무 무서운 괴담들을 준비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저는 무서운 거 잘 못 보는데 벌써부터 오싹해지는 기분이에요. 채연씨, 제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싫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나! 할로윈 괴담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괴담꾼님들 각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로윈에 걸맞는 아주 오싹한 이야기를 들고 온 괴담꾼 윤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시리게 만들 괴담을 들려줄 괴담꾼 곽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소름 돋게 할 오싹한 이야기를 들고 온 괴담꾼 여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자기 전에 또 생각날 이야기를 들고 온 괴담꾼 이주모입니다. 네, 지금 촬영 시기는 한여름인데요. 여름에는 또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잠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또 지금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에는 할로윈쯤 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오싹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인 괴담에 앞서 진행 방식부터 미리 알려드릴 건데요. 괴담꾼 4명이 이야기할 4가지의 괴담 중 3개의 가짜 괴담, 그리고 하나의 진실 괴담이 존재합니다. 괴담꾼 4명은 각자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최종적으로 누가 진실 괴담인지 맞추면 되는데요. 다들 진실 괴담꾼을 맞출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열정. 그럼 괴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괴담꾼 윤사랑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제 괴담은 단짝 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폐쇄된 한 호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하나의 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거의 자정에 이르는 시간까지 면학, 즉 야자를 했고 밤 늦은 시각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은지와 소연이라는 두 친구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둘은 매우 친한 관계였고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 정도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은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 학년 선배인 남학생이었던 것이죠. 은지는 소연이에게 그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자신의 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늘 은지가 그 남자 선배 얘기를 꺼낼 때면 소연이는 그저 잘 해보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그 선배가 자신의 친구인 소연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둘은 예전부터 서로 친한 사이였고 꽤나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은지는 왜 소연이가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자신의 친구인 소연이를 점차 믿지 못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둘은 서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할 만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선배와 소연이가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투심을 느꼈던 은지는 소연이에 대해서 안 좋은 거짓 소문을 친구들한테 퍼뜨리면서 모든 반 애들이 소연이를 멀리하게끔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결국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소연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뒤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전학을 갔던 소연이가 장기 실종 처리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지를 비롯한 친구들은 소연이가 죽었다는 소문에 크게 놀랐지만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은지의 룸메이트는 조퇴를 하게 되었고 은지는 홀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등 시간인 12시 반이 되고 복도와 방에 불이 모두 꺼진 뒤 그녀는 누워서 몰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창문은 은지의 앞에 있었지만 혹시 창문에서 난 소리인가 싶어서 열어놓은 창문을 닫고 은지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하는 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겁에 질린 은지는 방에 뭐가 있나 싶어서 방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열려있던 옷장 거울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은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사라졌지만 침대 쪽으로 멀어지면 다시 나타나고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인가 옷장 쪽을 비추고 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은지는 잠을 청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깬 그녀는 늦은 새벽 다시 옷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앞에 선 그 은지의 뒤로 창문을 넘어오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지의 몸은 무엇에 묶인 것 마냥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런 은지의 귀에 대고 여자는 거울을 본 채 피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넌 내가 꼭 데려갈 거야. 그 여자는 소연이었고 은지는 그 기숙사에서 실종되어 그 뒤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 기숙사 방을 폐쇄한 건 사실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괴담 이야기입니다. 제가의 안산행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겠어. 과연 괴담꾼 사랑님의 괴담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다들 진짜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큰일 났는데요. 2학기 기숙사 못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괴롭히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가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뭔가 실종되어 있던 친구가 죽은 친구가 아니라 뭔가 실종되어 있던 친구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계속 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그럼 바로 다음 괴담꾼 민주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괴담은 가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위 눌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위 눌림 현상이란 자다가 무서운 꿈에 질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선영이는 평소 가위에 무척 잘 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수많은 가위를 눌렸던 경험 탓에 가위를 푸는 본인의 방법도 있을 정도죠. 선영이가 가위를 푸는 방법은 머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가위가 안 풀리는데 머리를 움직이거나 아예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큰 움직임을 보여야 가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선영이가 살면서 제일 소름 돋았다고 말했던 가위 눌린 경험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7년 여름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선영이는 아침 일찍 영어학원을 다녀온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모두 일을 나가시고 집에는 선영이 혼자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죠. 전날 늦게 잠을 잔 데다가 아침 일찍부터 학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무척 졸렸던 선영이는 자기 방에서 낮잠을 자기로 했대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자신의 엄마인 것처럼 느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영이네 집은 1층이었어서 발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와 통화하는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엄마의 목소리였고 선영이는 반가운 마음에 잠에서 깨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지금 자신의 방 모습이 보이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선영이는 가위에 눌렸구나 싶었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나 봐요. 엄마가 보면 깨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선영이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밖에서는 엄마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 선영이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선영이의 엄마는 일이 3시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면 빨라도 3시 30분은 되어야 하는데 선영이가 잠에 든 시간은 12시였거든요. 절대 자신의 엄마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선영이는 저 목소리가 우리 엄마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그때부터 선영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위에서 풀려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가위도 잘 안 풀리더래요. 거기다가 밖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통화를 끊고 선영이를 찾기 시작했대요. 엄마의 목소리는 선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고 찾기 시작했어요. 거실, 화장실 등 집안에 있는 방문을 열어보면서 선영이를 계속 찾더래요. 그러다가 선영이의 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을 모두 둘러본 후에야 방에서 자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선영이의 방문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는 선영이의 방 문 앞에서 목소리가 멈췄어요. 선영이는 그 당시에 정말 무서워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가위도 계속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에 눈물까지 나려고 했대요. 그리고 선영이의 방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문고리를 열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선영이는 일어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선영이가 말해준 한 가지 더 무서웠던 점은 선영이는 분명 방 문을 닫아놓고 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방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정말로 가위에 눌린 게 맞았을까요? 실제 상황을 자신이 자주 겪던 가위 눌림과 착각한 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무서운가요? 무서웠나요? 손에 땀나. 저도 맞아요. 사실 가위를 눌려본 적은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듣기만 해도 절대 가위 안 눌리고 싶네요. 여민주님 이야기를 하니까 가위 눌린 거에 원래 호기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호기심이 진짜 없어지고. 여튼 다음 괴담은 그럼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제 괴담은 잊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훈님이 3년 전에 가족끼리 해안에 있는 캠프장에 놀러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캠프장은 벼랑 위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훈이 이외에도 캠핑 온 사람들이 많았었고 거기 모래사장 자체가 명소여서 놀러온 사람들이 많아서 꽤 붐비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의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춘기 남자였기에 반항기가 있어서 가족여행인데도 혼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걸 아버지께서 억지로 차에 태우고 캠프장까지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도착하고도 계속 삐져 있었던 건지 같이 헤엄치고 놀자고 해도 재훈이와 재훈이의 형과 떨어져서 혼자 벼랑 밑에 자갈밭을 거닐다가 조금 먼 바다에 부표 있는 곳까지 나가 혼자 헤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오쯤부터 물놀이를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부표 있는 곳에서 동생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서 재훈이는 고무부트를 타고 동생한테 가까이 가봤더니 부표에 매달린 채로 얼굴이 새파래져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재훈이는 이상하다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왜 그래? 다리에 쥐났어? 사람이 팔을 잡아당겼어. 사람? 누가 장난이라도 친 거야? 어? 어린애, 사람이 옷도 입고 있었어. 어린애가. 재훈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부표에 매달린 동생을 부표 위로 끌어올려 보고 자세히 보니 동생이 왼쪽 팔뚝에서 엄청나게 피가 뚝뚝 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재훈이가 놀라서 이유를 물어봐도 사람이 이렇게까지만 중얼거려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해변까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벼랑 위에 있는 캠프장까지 형이 업고 가서 텐트에 눕히고 간신히 팔을 치료했는데 상처가 팔을 관통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동생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부표가 있는 부근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물 위에 떠올라 있는 아이가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먼저 피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눈을 마주치면 그대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또 그 아이를 보게 될 것 같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따라잡혀서 죽을 것만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무서워서 헤엄을 칠 수가 없어 부표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형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재훈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하는데 동생은 형의 들리는 목소리에 안심하고 눈을 뜨니까 그의 왼팔에 얼굴이 반쯤 녹아있는 아이가 매달려서 손가락으로 팔을 찌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온몸에 휘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표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동생은 울었지만 재훈이는 동생을 보트 위로 끌어올렸을 때 몸에 머리카락 같은 건 붙어있지도 않았고 팔의 상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찔렀다기보단 뭔가 관통을 당했다고 해야 하는 상처였다고 합니다. 재훈이는 아마도 드물지만 잠수복까지 관통할 만큼 날카로운 물고기가 있다 하더니 그런 거에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캠프장에서 돌아간 뒤 2주쯤 지났을 무렵 동생의 상처는 점점 더 심해져 곰기까지 하고 무서울 정도로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상처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굶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간단한 수술로 적출하면 바로 나을 거라 하셔서 그날 바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물질은 전부 제거했습니다. 이제 상처도 금방 나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다친 겁니까? 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인데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동생의 팔에서 꺼낸 이물질은 상당한 양의 긴 머리카락 뭉치와 통째로 뽑힌 것 같은 손톱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동생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고 온 괴담입니다. 머리카락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로. 이제 바다 못 간다. 아, 근데 못 간다. 제가 있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읽어서 머리카락 조심해야겠다. 입고 다녀야겠어요, 이제. 다들 하나같이 진짜 같은 괴담만 들고 오셨네요. 마지막 괴담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담력이 진짜 약하거든요. 저 진짜 공포영화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절대 안 봐요. 진짜 못 봐요. 혼자 절대 못 봐요.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겁쟁이들만 모였어요. 그럼 빠르게 마지막 괴담꾼 은비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 괴담은 보고 있어? 입니다. 이거는 주한 씨가 10년 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업상 메시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휴대폰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사용했던 탓인지 휴대폰의 상태가 이상해져서 대리점에 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리점 안엔 인상이 좋은 남자 직원이 있었고 그는 직원에게 휴대폰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직원은 현재 임시폰이 없다고 말했기에 주한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가게로 갈까 했는데 어떤 여직원이 가게 안쪽에서 이거 쓰면 되지 않아요? 라며 휴대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쓰던 휴대폰과 같은 회사이기도 했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어서 그로서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른 직원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괜찮으려나?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휴대폰이 별로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대리점은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전화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라며 주한 씨는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그 휴대폰을 임시적으로 쓰게 되었는데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임시폰을 받기 전엔 직원과 같이 초기화 상태를 점검합니다. 확실히 초기화된 것을 확인한 주한 씨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와서 휴대폰을 만지던 도중 발신 이력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인가? 휴대폰 날짜는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주한 씨는 아직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또한 그는 전화를 받기만 하고 용건은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영 찜찜하긴 했지만 직원들도 기계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투였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외엔 이상한 점이 생기지 않았기에 주한 씨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신 메시지를 확인하던 도중 슬라이드를 잘못해서 가장 최근 메시지에서 가장 이전 메시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평소 대부분의 대화를 메시지로 하는 편이었기에 한 달 정도 하면 리스트가 꽉 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반년 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이 검은 배경에 오렌지색 글자로 한 줄. 저기 보여? 갑자기 어디서 온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 호기심인 건지 그는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제 보낸 거야? 아니나 다를까 보내자마자 에러 메시지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통의 메시지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오렌지색 글자로. 지금. 그 뒤로도 몇 번 더 답장을 보내봤지만 매번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장이 오는 것도. 약간의 대화로 알게 된 것은 상대가 혼자 사는 20대 여자라는 것. 점점 알아가는 만큼 궁금증도 더욱 커졌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기에 그날은 그것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한 씨는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필시 메시지가 온 것이리라. 직업상 이곳저곳과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있는 일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모르는 번호로부터 보여? 안 보여? 라는 메시지가 교대로 수십 통이 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소름이 끼쳐서 어제 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번호를 수신 거부 처리한 뒤 회사에 갔습니다. 저기 주한 씨? 네, 유미 씨. 이것 좀 프린트해 주실래요? 메인 프린터로 보낼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점심시간에 메인 프린터에서 프린터를 하던 도중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던 도중 반년 전의 메시지를 아직 지우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링크가 하나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 꺼림칙하긴 했지만 주한 씨는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지도로 연결되었고 그곳에 표시된 곳은 주한 씨의 자취방이었습니다.
주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무언가 혐오스러운 그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주한 씨가 방에 있을 때 이 지도를 본 것이라면 현재 위치가 나온 거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직관은 한참 떨어진 회사에서 나타난 지도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반년 전 메시지에. 놀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 수신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봤어? 검은 배경에 오렌지색 글씨. 게다가 또 다른 황당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지가 알림음이나 램프의 깜빡임이 전혀 없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수신음이 울리며 램프도 깜빡거리는데 말이죠. 이 모르는 번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에러 메시지가 함께 오기에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소리도 없이 어느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워. 깜깜해서 무서워. 아무도 없어. 계속해서 날아오는 메시지. 수신 거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변에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수신 거부가 뚫린 것이나 반년 전의 날짜나 장난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오던 메시지는 점점 일방적인 말투로 바뀌었고 무서워, 보고 있어? 추워,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지. 라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구가 쓰지 않는 휴대폰을 빌리기로 하고 임시폰을 반납하기 위해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반납을 위한 수속을 하던 도중 직원이 메시지가 왔다며 주한 씨에게 폰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듯 현재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그 메시지는 혼자 두지 마 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고 그곳엔 깜깜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서류를 정리한 뒤 반납 수속을 끝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후일담이 있습니다. 임시폰에서 발견했던 반년 전의 발신번호가 왠지 마음에 걸렸던 주한 씨는 그래서 메모해 두었던 걸 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본 적이 있는 번호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번호는 교환하지 않았지만 알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약 반년 전으로부터 실종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한 씨는 기분 나쁜 경험이었기에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번호로 그의 폰에 발신 이력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신 시각은 그가 자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한 씨는 혼자 살고 있으니 누가 만질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숨을 계속 참고 들어가지고 힘든데요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와, 저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 모든 괴담이 끝이 난 건가요? 저 진짜 에어팟 들고 와서 끼고 싶었어요. 다들 진짜 괴담과 가짜 괴담이 무엇인지 예측은 가능하신가요? 다들 너무 진짜 같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다 진짜 같아서 충분히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믿고 싶어요. 맞아요. 그냥 아니랑 다 가짜였어요. 가짜였으면 하는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MC님처럼 다 가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선 제일 크고 그래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사랑님 얘기가 물론 전 가짜라고 믿고 싶다고 아까 말을 하긴 했는데 학교 기숙사 얘기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님 이야기가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민주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래도 좀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만약에 민주님 이야기가 가짜였고 다른 게 진짜였으면 진짜 충격받을 것 같아요. 너무 와 충분히 일어날 것 같아요. 가위가. 맞아요. 가위 많이 눌리니까 진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제 가짜 계담을 찾는 게 그게 진짜인 게 아니니까 다 음. 진짜고 이제 가짜가 하나 있는 거고. 가짜가 하나 있고 다 진짜다. 저는 너무 그래도 무서운데요? 너무 맞아요. 무서운데? 그래도 네, 아무데도 못 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자. 그럼 최종 진실괴담을 선정해볼까요? 다들 진실괴담인 것 같은 사람을 봉투 안에 부적에 써서 내주세요. 네, 봉투를 이제 다 받았으니까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짝 친구와의 이야기. 한 표 받았고요. 두 번째 표는 단짝 친구와의 이야기. 오. 사랑님 괴담이 좀 무섭긴 했죠. 세 번째. 가위. 가위. 무서웠어요, 저도. 가위입니다. 그래서 2대2. 그러면 여민주 괴담꾼이 2표를 받았고 윤사랑 괴담꾼이 마찬가지로 2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실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다시 와서 귀신이 돼가지고 속삭이는 게 조금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뭐? 치면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문을 닫고 잤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누가 그거는 문이 있을 수가 고장났을 수도 없는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두 괴담 막상 막하로 다 무서워요. 그럼 과연 여러분의 추측이 맞았을까요? 그럼 진짜 괴담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들 이름표를 넘겨주세요.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괴담꾼은 여민주 씨였습니다. 제가 진짜 계단꾼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이게 아세요? 이름을 주인공 이름을 이제 가명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사실 문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막 잘 안 나요. 너무 그러니까 그 가위에 눌렸을 때 그게 너무 생생했어서 문 닫혀 있었나? 열려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혼란스러웠고 제가 이 가위에서 깨고 나서 바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가위 눌렸다고 엄마 목소리가 나 가위에 눌리게 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괜히 짜증을 부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경험 중 하나예요. 저 지금 들으면서 진짜 발끝부터 소름이 쫙 올라와가지고 네, 이게 사실 아까 MC님도 말씀을 하셨었나? 이게 정말 사랑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위에 눌리면. 맞아요. 여러분들은 가위에 안 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괴담꾼들 이야기, 진짜이든 가짜이든 굉장히 무섭고 오싹했는데요. 할로윈을 미리 즐겨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할로윈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다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안전하고 재미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로윈 괴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